이제 우리 얼굴 보지 마세요.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낯선 타인의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왔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지만 제 안은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야기는 석 달 전 봄이 막 시작되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저는 평생을 살던 그 낡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정겨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반평생을 보냈고 동네 약국 주인도 슈퍼 아줌마도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 누군가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 성호가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늘 그렇듯 며느리 수진이가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현관에 들어섰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냈습니다.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떨어졌고 칼날에 닿는 과육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수진이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나왔다는 이야기였고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지만 그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손이 멈춰졌고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증여를 하면 제 재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공공근로에도 참여하기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성호는 머뭇거렸지만 수진이의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저한테도 이득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그 말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귀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이야기하는 척 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흰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고 증여 계약서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성호는 형식상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면 제가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공공근로 참여도 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이런 건 변호사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식일 뿐이고 나중에 다 돌려준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을 적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이 그 자리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밝게 웃으며 이제 걱정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금도 끊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개발 조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보가 왔습니다. 집이 철거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들고 앉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김현수. 아들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졌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저는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네 집은 날마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리 나면 아이가 깬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눈치를 주었고, 냄비를 올리면 기름 냄새가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식탁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닦은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작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삶의 온기가 그녀의 한마디마다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을 때면 복도를 지나가는 수진이의 발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줄이며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어느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놀다 컵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왜 이런 거 주세요? 이래서 제가 같이 살기 싫다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진 조각들을 주우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성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자기 신경도 예민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호는 제 앞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만 여동생 집에 좀 가 계시면 어때요? 그 말은 당분간이 아니라 이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몇 벌의 옷, 사진 한 장, 도장 하나. 제 인생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지퍼 감촉이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요즘은 세대가 다르니 자유롭게 사셔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을 벗어나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포크레인 팔이 제 집 담장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가 가슴에 울렸고 그 소리는 제 이름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날 영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냥 잠시 쉬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뒤에 삼켜진 건 쫓겨난 사람의 고요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영희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가 권해서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 창구에서 직원이 제 서류를 훑어보다가 물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가 최근에 변경됐다며 혹시 증여를 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고 직원은 자동으로 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연금이 끊긴다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증여는 재산 이전으로 잡히지 않고 소득 활동으로 활용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지만 겨울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제 말을 듣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영희가 신문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재개발지 보상 2배 인상 확정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밑에는 낯익은 주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그 집의 주소였습니다. 우리 집이잖아.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름으로 이미 보상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건 계획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계획된 거라고?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노트를 폈습니다. 영희가 기억나는 대로 다 적자고 했습니다. 날짜, 말, 사인한 곳까지 전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이상했다는 것, 성호가 형식일 뿐이라고 했던 말, 도장을 찍을 때 느꼈던 묘한 불안감까지 전부 적었습니다. 글씨가 울퉁불퉁했지만 그게 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희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 집 증여한 게 정말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장이 든 지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도장의 표면이 손끝에 닿았고 그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구청 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금이 이번 달부터 보류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연금이 끊긴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금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증여랑 관련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 뒤엔 늘 엄마는 빠져 있으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거라고, 자기네 탓이 아니라고, 괜히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알아봤다며 그 증여가 공증 없이 급하게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세무서 신고도 부실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 증여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 이름을 지워버린 그 도장, 이제 제가 다시 찍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제 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청 직원 한 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그분이 이런 사례를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구청의 재산관리 담당 최은정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아들 부부가 세금 회피용으로 서류를 꾸민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최은정 주무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부당 증여 무효 소송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리된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민원 접수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고, 왜 구청에다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고 싶은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기네 얼굴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저를 적처럼 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자기네가 얼마나 챙겨줬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챙겼다는 말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들릴 줄 몰랐습니다. 챙겨줬다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영희와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은 대로 부당증여 무효 확인 신청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편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구청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오해라고, 자기네가 속이려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거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세금 신고 누락 기록, 그리고 구청 직원의 공식 의견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성호가 잠깐만 증여받자고 해서 그랬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땐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변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랐겠냐고 물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구청과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로 증여, 계약은 무효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다시 서류에 찍히던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분자. 그 두 글자가 제 인생 전체를 되돌려준 듯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했고 그 안에 제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성호와 별거에 들어갔고 성호는 홀로 남아 깊은 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최은정 주무관이 서류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고,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유자, 한 분자. 제 이름이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공평하다는 목소리, 자기네가 그 집을 얼마나 고쳤냐는 항변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 옆엔 성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서류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자기네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당증여로 판정된 이상 법적으로 소유권은 어르신께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기대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자기가 한 건데 왜 이렇게 됐냐고 했습니다. 성호는 말없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수진이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했다며 자기가 이런 꼴 당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싸움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오래된 비바람이 지나간 뒤의 고요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성호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다 했습니다. 남의 어머니 재산 탐냈다며 사람들 입이 참 무섭다는 말을 영희가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벌 받을 건 받았구나. 그 말 뒤에 미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원망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도장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낡은 도장, 이제는 다른 자국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얀 종이에 힘주어 찍었습니다. 한 분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이 다시 찍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철거된 옛집 자리엔 새 아파트가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골조가 달빛에 드러났고 크레인의 실루엣이 하늘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그 집보다 내 이름이 더 단단하니까.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아파트값 폭등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받게 된 아파트는 평수가 커서 30억 이상을 호가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숫자를 읊었지만 저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되찾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희가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찻잔을 감싼 손끝에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벚나무에 꽃잎이 피어나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가 달빛에 일렁였습니다. 며칠 후 성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묻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고 다시 쓰려다 지웠습니다. 용서라.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움은 없었지만 용서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물었습니다. 오빠한테 답장 안 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제 이름을 되찾은 게 너무 벅차서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며 저는 새로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동 이름, 낯선 호수였지만 그 안에 제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석 달 뒤였습니다. 영희가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이 햇살에 반짝였고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문이 열렸고 복도를 걸으며 새 페인트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제 호수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고 하늘이 넓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는 정말 엄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고 그 소리조차 새로웠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이 도장 하나가 제 인생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분자.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그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오래도록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